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전투기가 장난으로 보여?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한마디가 터졌습니다. 한국은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야. 전투기는 100년 걸려도 못 만들걸?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기술 봉쇄도 압박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걸린 레이더, 한국은 단 몇 년 만에 끝냈습니다. 1600여회 비행 시험,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입을 다문 진짜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라고 합니다. 미 공군에서 30년을 복무했고 지금은 워싱턴에서 국제항공 안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실수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철저히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도,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도, 전 세계가 한국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했을 때, 저는 한국을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선 가난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 내부에서 한국은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무기를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쓰다 남은 장비를 넘겨주는 대상. 그것이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당시 워싱턴의 솔직한 시선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자료를 보면 그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고 도시라고 부를 만한 곳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어떤 경제학자도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이 안 되는 나라에서 군사 기술을 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보리밥조차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보내주는 구호 물자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분유 한 봉지, 밀가루 한 포대에 긴 줄을 서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았고 미군 부대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군사력은 더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자체적으로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쓰다 버린 중고 무기를 주어서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탱크도 없었고 군함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는 당연히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려보내는 전투기의 굉음을 그저 올려다보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미 공군 사관학교에 다니던 시절 교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영원히 무기를 수입만 할 나라.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를 만드는 날이 올 거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평가가 영원한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하늘의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전부 미국이 넘겨준 중고 기체였습니다. 정비 매뉴얼조차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한국 정비사들은 글자 하나하나를 사전으로 찾아가며 비행기를 고쳐야 했습니다. 부품이 떨어지면 수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뜯어다 쓰는 이른바 공식 해체 방식으로 겨우 비행기를 굴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며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던 그 눈부신 도약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군사 기술만큼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기적을 이뤘지만 하늘을 지키는 일만큼은 여전히 남의 손에 맡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가장 뼈아픈 약점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전투기를 연어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이 설계한 도면대로 조립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엔진도 미국, 레이더도 미국, 핵심 부품 전부가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이 한 일은 그저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끼워 맞추는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자주국방이라 부르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런 한국이 어느 날 전 세계를 향해 선언을 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만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 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면허 생산도 겨우 하는 나라가 독자 개발이라니 현실 감각이 없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이 소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 나라들은 수십 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기술을 축적해온 항공 강국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대열에 끼어들기에는 경험도, 기술도,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적어도 당시의 시각으로는 그랬습니다. 세계 방산업계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의 유명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획을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의 군사평론가들은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확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방산 매체들은 한국의 발표를 작은 기사 하나로 가볍게 다루고 넘겼습니다. 진지하게 분석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냉소에 동참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제항공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계획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그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도 못 먹던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 우리 눈에는 아이가 어른 옷을 입겠다고 떼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비유가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것이 당시 국제 방산 커뮤니티의 솔직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을 진지한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불꽃, 그 뜨거운 집념을 우리는 전혀 잃지 못했습니다.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의지. 바로 그것을 우리는 과소평가했습니다. 냉소와 무시 속에서도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저지른 최대의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움직임은 곧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 최고의 두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첫 발을 내디딘 뒤였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그 무모한 꿈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조차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소식은 점심시간 가벼운 농담거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지했습니다.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약 8조 원 규모의 체계 개발을 공식 승인하면서 사업은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경남 사천의 개발센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든 말든 한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이름은 보라매였습니다. 보라매란 사냥을 위해 길들인 어린 매를 뜻하는데 작지만 날카롭고 빠른 맹금류의 기상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서 감탄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전투기에 사냥하는 맹금류의 이름을 붙이다니. 한국인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전투기가 날 수 없습니다. 보라매가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이란 바로 4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전투기는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극도로 정밀한 기계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투기를 전투기답게 만드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무장 체계 통합 기술. 이 네 가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기술들 없이는 아무리 멋진 동체를 만들어도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덩어리일 뿐 진정한 전투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라 불리는 가장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이 레이더가 없으면 전투기는 사실상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AESA 레이더는 수천 개의 초소형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동시에 여러 대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당시 미국, 유럽의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상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핵심 기술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는 적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 레이더 없이도 적을 추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는 초정밀 카메라 시스템으로 원거리 표적을 식별하는 기술이고, 무장 체계 통합 기술은 이 모든 센서 정보를 하나로 묶어 미사일과 폭탄을 정확히 유도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이 네 가지 기술이 합쳐져야 비로소 현대전에서 싸울 수 있는 진짜 전투기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네 가지 기술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가장 앞서 있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정도가 독자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서방과는 다른 체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AESA 레이더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었고, 일본도 독자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 강국들의 대열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독자 개발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해외에서 이 기술들을 이전받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기술 이전을 받겠다는 공식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타진했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탈레스의 레이더 기술 공동 개발을 제안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프랑스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접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AESA 레이더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레이더 핵심 부품에 미국산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스웨덴의 사브에도 타진했지만 역시 기술 보호를 이유로 문이 닫혔습니다. 유럽, 이스라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희망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고,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굳건한 군사 동맹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이 마지막 요청만큼은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한국은 미국의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은 기술 이전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고, 양국 간의 오랜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진심을 담아 설득했습니다. 한국에게 이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고, 전투기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요청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호하고도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기술 이전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첨단 군사 기술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메시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미 국방부 내부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한국에 이 기술을 줘봤자 제대로 활용할 역량이 안 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기술을 넘겨줘도 소화해낼 능력이 없을 거라는 사실상의 무시였습니다. 저도 당시 그 판단에 동의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자문회의에서 한국의 기술 이전 요청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회의를 주재하던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에는 이 기술을 소화할 인프라 자체가 없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AESA 레이더는 미국이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전투기 독자 개발 경험이 전무한 한국에 넘긴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절이 한국을 보호하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한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의 거절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은 일제히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한국이 AESA 레이더를 만드는 것은 수십 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전투기 독자 개발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군사 평론가들은 한국이 결국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하나같이 비관적이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향을 전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독자 개발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거셌고 국민 여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의 조롱, 안으로는 내부의 회의론. 한국의 전투기 사업은 사면초가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심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는 포기 대신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면 우리가 직접 만든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독자, 개발의 길로 돌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맹국의 도움도 없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하겠다니 무모함을 넘어선 자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결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비웃고 동맹이 외면하고 내부마저 흔들리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지 제가 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로 제 군사 경력 30년 통틀어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오기와 집념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것입니다. 미국의 거절이 전해진 그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국 측 관계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미국의 공식 거절 통보문을 읽었고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믿어왔던 동맹국에게 문전박대당한 충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의를 다지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AESA 레이더 팀을 이끌던 수석 연구원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박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안 준다면 우리가 만듭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 순간을 전해 들으며 한 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박사의 표정이 무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비장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부터 한국의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불같은 각오로 한국의 과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군사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ESA 레이더의 핵심은 수천 개의 초소형 송수신 모듈입니다. 이 모듈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전파를 보내고 받으면서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듈들을 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배열해야 하고 각각의 모듈이 나노초 단위로 동기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조립이 아니라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극한 수준으로 융합되어야만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소자인 갈륨비소 칩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칩은 극초고파 대역에서 작동하는 특수 반도체로 일반 반도체와는 완전히 다른 제조 공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레이시온이나 노스롭 그러먼 같은 기업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 온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칩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제조하는 공정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교대로 쪽잠을 자며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할 시간조차 없었던 날이 수두룩했고 명절에도 연구실을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 박사의 아내는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 날이 일주일을 넘기자 연구소 앞까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도시락을 받아든 박 박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고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동안에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이미 연구실 안 시험 장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시도는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제품은 전파를 발사하긴 했지만 정확도가 요구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문제가 터졌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연구원들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패 보고를 받을 때도 새벽 3시에 장비를 재가동할 때도 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후배 연구원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흔들리면 우리 모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표정이 오히려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미국 측 정보 채널을 통해 접한 한국 연구원들의 근무 강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방산연구소에서도 전투기 개발은 고강도 프로젝트이지만 한국 연구원들의 헌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평균 근무 시간이 하루 16시간을 넘겼고 주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팀도 있었습니다. 미국 동료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친 것 같다. 저 정도의 집념은 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미친 짓이 아니라 필사적인 것이라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연구원들의 눈빛은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과거 밥 굶던 시절에 한풀이라도 하듯 그들은 이를 악물고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시제품을 만들고 또 시험하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에게는 강대국의 수십 년 경험도 천문학적 예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 그것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연구원들과 방산 기업들 사이에 전례 없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의 개발을 맡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 원천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대학의 연구소들도 기초 연구 분야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경쟁 관계에 있을 기업과 연구소들이 국가적 프로젝트 앞에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나누며 함께 전진했습니다. 이런 총력전 체제는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던 순간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개발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핵심 시험 장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6개월치 실험 데이터가 소실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삭감 압력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데이터가 날아가고 밖에서는 예산이 잘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박사는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손상된 데이터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72시간 동안 연구실을 나오지 않았고 결국 핵심 데이터의 대부분을 살려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구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삭감 위기도 현장 연구원들의 간절한 보고서가 국회에 전달되면서 간신히 넘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핵심 반도체 소자의 수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송수신 모듈의 성능이 목표치에 근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다음 성공의 발판이 되었고 문제 해결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졌던 벽에 분명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연구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여전히 한국의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방산 전문 매체는 한국이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도 한국이 결국 포기하고 해외 도입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저 역시 내심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경험의 벽은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에 착수한 나라였지만 완전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자국도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기술인데 한국이 뒤늦게 뛰어들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축적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안팎으로 온통 부정적인 평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이런 외부의 시선은 오히려 더 큰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말이 그들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해외 매체에 비관적인 기사를 출력해서 연구실 벽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기사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고 세계가 불가능이라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들의 실험실은 전쟁터였고 시험대 위의 레이더는 무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묵묵히 전진하던 한국 연구원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전 세계를 뒤흔들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수천 번의 실험 데이터가 축적되고 기술적 난관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면서 프로젝트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의 불빛은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고 그 불빛 아래에서 세계 항공 역사를 바꿀 무언가가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를 포함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수천 일의 밤을 불태우며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본 세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 그 충격의 실체를 다음 이야기에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한 통의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미 국방부 산하 정보 분석실에서 동일한 내용의 확인 보고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AESA 레이더의 독자 개발을 완료했으며 성능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던 혹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던 그 기술을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성능 시험 결과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AESA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표적의 수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해상도와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고려하면 이 레이더는 단순히 쓸만한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존 AESA 레이더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어떤 항목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온이 AESA 레이더를 처음 개발하는데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탈레스가 자국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완성하는데도 15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미 수십 년의 레이더 기술 축적이 있었고 천문학적인 예산과 세계 최고의 인력을 투입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독자 개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능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AESA 레이더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한국이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독자 개발에도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적기의 엔지니어를 감지해 레이더 없이도 적을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센서인데 한국은 이것마저 자체 기술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곧이어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통합 전자전 체계의 독자 개발 성공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했던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이 전부 독자적으로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군사 경력 30년 동안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나라가 독자 개발로 돌아서서 성공하는 경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속도와 이 정도의 완성도로 해낸 사례는 전 세계 군사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만 보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 손으로 거절에 동의했던 바로 그 회의록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의 분위기도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한국에는 인프라가 없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 관계자의 부서에서 한국의 레이더 성능 분석 보고서가 긴급 회람되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가 미국의 일부 현역 레이더 시스템과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상회하는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한국은 영원히 안 된다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하고 있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럽 방산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템즈, 스웨덴의 사브 같은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자들은 한국의 성공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다는 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자로 부상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의 내부 회의에서 한국이 최우선 경계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무시하던 대상이 갑자기 두려운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인가? 이것이 당시 해외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간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마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수년간 밤낮 없이 쏟아부은 피와 땀. 그것이 답의 전부였습니다. 박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놀라는 순간에도 그는 늘 그랬습니다. 이 말이 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 측 당사자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 기술을 안 줘도 어차피 스스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술 이전을 거부한 덕분에 한국이 완전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미국의 거절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에 착수했지만 한국이 먼저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의 레이더를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뒤늦게 시작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기에 바빴습니다. 한국을 깔보던 시선이 경계와 존중의 시선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 커뮤니티에는 충격과 감탄이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국제항공학술지에는 한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은 가장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비웃던 바로 그 전문가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방산 역사에서 이 정도로 빠른 평가, 역전이 일어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의 독자, 개발 성공은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술들이 실제로 전투기에 탑재되어 하늘을 날아야 비로소 진짜 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실에서의 성공과 실제 비행의 성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눈과 두뇌를 가진 전투기를 실제로 만들어 하늘에 띄워야 하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마지막 관문마저 돌파해버립니다.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활주로에서 보람의 CJ1호기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당당한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보람에는 마침내 대한민국의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첫 비행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저는 사무실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비행기라 조롱했던 그 전투기가 실제로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줘봤자 소화 못할 거라며 거절했던 바로 그 기술을 한국은 독자적으로 만들어 전투기에 올리고 하늘까지 날려보낸 것입니다. 이 순간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보라매가 시험 비행을 거듭할수록 세계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그리고 오늘 2026년 3월 25일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바로 다음입니다.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한 2022년 7월 이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제기 6대가 차례로 하늘에 올랐고 매일같이 시험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고 야간 비행 시험도 통과했고 무장분리 시험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소식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첫 비행 성공이 운이었을 수도 있다고, 곧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아직도 한국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시험 비행 횟수가 100회를 넘고 500회를 넘고 1000회를 돌파해도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항공 분야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기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최신 전투기도 유럽의 전투기도 시험 비행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라매는 마치 완벽하게 세팅된 기계처럼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2026년 2월 방위사업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보라매가 42개월간 총 1602회의 비행 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 검증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어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602점, 펜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1602회의 무사고 비행이라는 기록은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이 정도의 신뢰성을 보여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비행의 내용도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고속 비행 영역 확장을 위한 극한의 속도 시험, 고바듬각, 기동에서의 안정성 검증, 고중력 가속도 환경에서의 기체 내구성 확인까지 전투기가 실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극한 상황을 시험했습니다. 야간 공중급유 시험에도 성공했고 복좌형 항공기의 공중급유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마쳤다는 것은 보라매의 설계와 제작이 처음부터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026년 3월 25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25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천명한 바로 그 3월에 정확히 25년 만에 양산 1호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상징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시작된 꿈이 사반세기 만에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출고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보라매를 하늘에 올렸던 시험 비행 조종사들,
수년간 밤낮 없이 매달렸던 방산업체 임직원들, 미래의 하늘을 지킬 공군 사관생도들, 그리고 항공과학고 학생들까지 500명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출고식 영상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박 박사였습니다. 10년 전 무표정으로 우리가 만듭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72시간 동안 연구실을 나오지 않았던 사람. 수백 번의 실패 보고를 같은 얼굴로 받아들였던 사람. 양산 1호기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다른 표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미소라기보다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져도 되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고식 한쪽 구석,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노인은 1950년대 한국 공군에서 미군 중고 전투기를 정비했던 세대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영어 매뉴얼을 사전으로 찾아가며 비행기를 고치던 바로 그 세대 말입니다. 그 노인이 보라매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격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에 보라매의 날개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남의 비행기를 고치던 손이 이제 자국 기술로 만든 전투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장면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70년 전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쥐던 아이가 오늘 자국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14개국의 외교사절들이 이 출고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비웃던 나라들이 이제는 직접 사절을 보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본 것입니다. 오늘 출고된 양산 1호기는 단순한 시제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되어 실전에 투입될 진짜 전투기입니다. 제작업체와 공군의 성능 확인을 거쳐 오는 9월에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당초 2026년 연말로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약 10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출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시제기의 시험, 비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종이 비행기라고 조롱하던 그 매체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최정상급 엘리트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의 보라매를 가성비 최고의 4.5세대 전투기로 평가했고, 유럽의 방산기관들은 보라매가 세계 전투기 수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의 평가가 이렇게까지 뒤집힌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도입 관심도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보라매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페루, 심지어 북미의 캐나다까지 보라매를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라매의 최대 강점은 뛰어난 성능 대비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에 최정상급 성능을 제공하니 각국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격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보라매 블록 1의 대당 가격은 약 8,300만 달러, 한화로 약 1,200억 원 수준입니다. 미국의 최신 전투기가 대당 1억 달러를 훌쩍 넘기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비슷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보라매는 이들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상당히 억제된 것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초기 예상보다는 높아졌지만 경쟁 기종 대비 가격 경쟁력은 확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각국이 보라매에 주목하는 핵심 이유였습니다. 과거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 기술, 통합, 전자전 체계 기술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1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역전의 상황입니다. 기술을 안 준다며 문을 닫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함께 나누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해 보라매를 눈앞에서 확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양산 라인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축구장 3개보다 더 넓은 거대한 생산 공장에서 연두색 도장의 보라매 기체들이 조립되고 있는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각 공정 구역마다 엔지니어들이 미터 단위의 정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 진지함과 집중력은 미국의 어떤 방산 공장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제가 과거에 얼마나 한국을 잘못 판단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단일 라인으로는 납기를 맞출 수 없어서 듀얼 라인으로 전투기를 동시에 조립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초도 양산분 40대를 2028년까지 공급하기로 했고, 총 120대의 보라매가 대한민국 공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낡은 전투기를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자국의 하늘을 자국의 기술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저는 제 과거 발언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5년 국제항공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종이 비행기에 비유했던 그 발언을 말입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습니다. 한국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이 과정은 제 30년 군사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라매 앞에 섰을 때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투기를 봐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군인이 적기 앞에서 경직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라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보라매를 넘어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저에게 그리고 세계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 잿더미 위에서 굶주리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방산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보라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발 더 물러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보라매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 세계의 심장부까지 도달한 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 기술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서사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구호 물자로 연명하던 나라,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 남이 쓰다 버린 무기를 주워서 나라를 지키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세계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기술로 만들어 양산하고 14개국이 외교사절을 보내 그 출고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 구호 물자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첨단 무기를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의 성공은 전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금 전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는 이미 폴란드에 대규모로 수출되었고, 유럽 각국이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속도와 규모는 세계 방산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도약은 방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독자 기술로 만든 군사 위성이 한국의 하늘 위를 돌고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라매 블록 2는 공대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 중이며 80대가 추가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멈추는 법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 생산 라인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술자들의 손놀림, 시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조종사들의 자부심 가득한 표정. 이 모든 것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은 어떤 목표든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한국에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들의 특성에 대해 한 가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상시에는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특히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그 불꽃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세상이 비웃었을 때, 한국인들의 가슴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인만의 오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순순히 기술을 넘겨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로 남았을 것입니다. AESA 레이더의 핵심을 미국이 쥐고 있으니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할 수도 수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국 전투기를 발전시키고 수출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저명한 방산 분석가는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속도는 21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 전직 장성은 한국은 더 이상 방산 후발주자가 아니라 선두 그룹의 일원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손자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14살짜리 제 손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군사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한국인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냈고 구호 물자에 의존하던 나라를 세계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런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손자에게 강조했습니다. 과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물 젖은 주먹을 쥐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전투기가 머리 위로 날아갈 때 그 굉음을 들으며 언젠가 우리도 저런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을 아이들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일으키고 자녀를 낳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라서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었고 마침내 오늘 대한민국의 하늘을 자국 기술로 지키는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세대의 눈물이 다음 세대의 자부심이 된 것입니다. 보람에는 단순한 쇠덩어리가 아닙니다. 22만여 개의 부품 하나하나에는 가난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AESA 레이더의 수천 개 모듈 속에는 수천 번의 실패를 견뎌낸 연구원들의 집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엔진의 포효 속에는 세계의 조롱에 굴복하지 않았던 한나라의 오기가 담겨 있습니다. 보라매가 하늘로 솟구칠 때 그것은 전투기의 이륙이 아니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하늘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단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종이 비행기라 비웃었던 것은 제 30년 군사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실수를 통해 제가 배운 교훈은 제 인생 최고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 한 나라의 잠재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온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홀로 굶주리던 나라에서 강대국의 무시와 조롱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나라의 말입니다. 오늘 사천의 활주로에서 당당한 위용을 뽐내고 있는 보라매를 보면서 저는 이 전투기가 하늘을 가를 때 그 뒤에 남기는 비행운이 마치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하늘에 새기는 서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굶주리면서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하면서도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비웃음 속에서도 시제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이 닫혀도 자신의 손으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람에는 오늘 양산 1호기를 세상에 내놓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것들은 오늘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것입니다. 저 제임스 카터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잿더미 위에 눈물이 하늘을 가르는 보라매가 된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단정 지은 일을 해낸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